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시즌2 14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정박입니다. 일당백, 여러분의 호응 속에, 여러분의 응원 속에, 사랑 속에 열심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녹음날 기준으로 또 우리 유튜브 구독자도 한 18,000명이 넘었습니다. 2만 되면 뭐 공약 하나 가죠? 네, 정민여의 공약. 뭐야, 왜 나야? 일단 정박님의 공약해. 2만 명 넘으면 우리 정민여가 지코의 아무 노래 댄스. 그 언제적 아무는 이제 한물 갔어요. 아무 갔어? 노래는 나 지금 한 해도 더 됐어요. 인제 접하고 있는데. 여튼 2만에 네. 우리 정민여의 댄스 그리고 5만 되면 저의 오빠께 쇼? 뭐든 쇼 10만에 우리 정박님의 뭐 하나 쇼 또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네. 켜놓고 주무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아주 바람직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잠이 잘 오시는 모양이에요. 요거 저희 일당백 잘 때 듣기 너무 좋은, 틀어놓고 듣기 너무 좋은 컨텐츠라는 거 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시즌2 14번째 책, 과연 또 어떤 책이 등장할지 기대가 꽤 큽니다. 네, 뭐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좀 뭐 전염병이 돌고 여러 가지 좀 힘들 때 또 예전에 보카치오가 데카메론을 썼듯이 네. 그 어떤 성적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좀 어려운 현실들을 좀 잊고 또 유머잖아요. 항상 이런 어떤 성적인 것들이 좀 고통을 잊게 하는 또 좋은 치료제가 되고 하니까 네. 그런 취지에서 예전에 우리가 동양에서는 금병매를 다뤄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양에서는 바로 성애문학 하면 이게 최고로 치는 거죠. 사드 후작에 우리가 영화라든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책이 있거든요. 뭐죠? 그 소돔 120일. 소돔과 고모라야 고무라야. 고모라, 소돔과 네. 고모라는 따로 딴 거죠, 이거는? 그 소돔이죠. 그 소돔입니까? 이게 소돔이 보통은 남색을 한다 할 때 사돔이라고 하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거거든요. 결국 성서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에 따가지고 네. 그 소돔이라는 것이 일종의 아주 성적으로 방탕한 그 도시였잖아요. 네. 그런 식의 아주 정말 아주 시골의 외딴 성을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서 젊은 남녀를 데리고 가가지고 네. 120일 동안 완전히 소돔의 어떤 행각을 그 엽기적인 행각을 되풀이한다. 네. 그런 의미의 소돔 120일 부제가 혹은 방탕주의 학교 리베르땡 리베르탕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리베르땅 리베르탱이 뭐냐면 본래는 무신론자라는 뜻이거든요. 자유주의자 이런 뜻인데 리버티 그렇죠. 그런 그렇게 거군요. 해서, 네네. 이건 불어예요, 그러면? 예. 근데 이제 요때 리베르땡 리베르탕 하면 기본적으로 아주 성적 일탈 성적 일탈을 아주 과도하게 즐기는 사람들, 규범을 너무 과도하게 벗어나서 성적 욕망의 어떤 극한까지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방탕아들을 이제 리베르땡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네. 방탕주의 학교, 방탕을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하듯이 그 방탕주의 학교로 이게 번역마다 좀 다르긴 다른데, 뭐 여기서는 이 책은 사드 전집의 일환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아주 두껍죠.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게 2018년에 번역이 됐거든요. 이거는 1권이 요거 2권째인데요. 2권이 근데 사실 뭐 그 이전에도 번역본들은 좀 많은데 네. 이 번역이 그래도 아주 뭡니까 각주도 꼼꼼히 달고 아주 학술적인 네. 아주 철저하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사드 전집이 나오는군요. 네네. 저 위에 19세 미만 예, 구독 그렇죠. 불가의 19세. 눈이 딱 가네요. 굉장히 읽어보고 싶은 책이네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네. 그 뭐 하얀 표지 같은데 빨간색 네모칸 치고 19세 미만 구독 뭐 불가 뭐 이렇게 써놓는데 네. 책 표지 전체가 빨가니까 확실히 뭔가 좀 임팩트가 그렇죠. 표준 빨간데 또 이렇게 페이지는 아주 검은 색깔로 이렇게 돼 있죠. 있어 보이네요. 책 자체 되게 가격이 나갈 것 같아요. 얼마짜리예요? 두께도 이게 있으니까. 3만 원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3만 원이요? 안 됩니다. 한 29,000원 뭐 이렇더라고요. 네. 그 제목이 이름은 소돔 120일? 네, 소돔 120일 혹은 방탕주의 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보통 소돔 120일 하시면 다 알 겁니다. 그 소돔 뭐 살로 소돔 이건 뭐예요? 그건 영화죠. 그 살로 소돔은 영화고. 그 이탈리아 영화 감독 파올로 파졸리니였나요? 네. 정말 이걸 영화로 만들기 정말 힘든데 네. 배경을 이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프랑스 한 18세기 정도였는데 네. 요 배경을 현대로 바꾼 거예요. 현대 1940년대 이탈리아 당시 북부에 네. 그 이탈리아가 본래 우리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는 패전국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탈리아에서 결국 그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무솔리니를 쫓아내고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의 무솔리니 파시스트 잔당들이 네. 살로라는 그 자기들 나라를 만들었어요. 파시스트 국가를. 그러니까 그거를 본따 가지고 배경을 그 1940년대 전쟁 이제 마지막 되기 전에 이탈리아 북부 해가지고 그건 살로 소돔 121로 나오는데 네네네. 1940년대 당시 살로 공화국의 장교 뭐 이런 사람들로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현대화해서 좀 영화 현대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주 그것도 영화 근데 사실 그 영화가 좀 보려고 했는데 이게 유튜브에서 보기는 힘들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개봉은 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냥 대학가에서 그냥 한 번씩 시사를 했는데 대학생 이 녀석들. 근데 보다가 이제 구토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잔인하니까. 그 사실 이게 단순한 성애 영화가 아니고 네. 결국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나중에 이게 좀 극단적인 형태였던 폭력, 고문, 살인 이런 게 나와가지고 네. 결국 지금 이 영화를 70년대 만들었는데 그때 어린 아이들, 미성년자들을 데리고 만드는 거잖아요. 청소년들 데리고 그렇습니까? 그 영화에 이제 그 원작에 따라가지고 네. 요즘 같으면 이 영화를 못 만들겠죠. 제작조차 안 되는 네, 거군요. 왜냐하면 그리고 실제 또 영화 만든 감독은 당시에 이제 나름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좀 우경화되는 이탈리아 사회나 유럽의 경고하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감독 영화를 만들고 나서 아주 끔찍하게 피살을 당해요. 네. 살해당하고 죽어요? 예, 아주 누구한테 죽인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예전에 한번 우리 남산의 부장들의 정인숙 그 피살 사건처럼 네. 오빠가 죽인 걸로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어떤 이 감독이 이제 동성애였는데 네. 그 상대하는 소년에게 뭐 서로 모욕이 있었다 해가지고 격분해서 동네 청년들이 이 감독을 깔아뭉개가지고 아예 얼굴을 지대겨 버렸어요. 차바퀴로. 정말 잔인하게. 원한으로 어쨌든 죽인.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은 그 나중에 그 소년이 범인으로 지목된 소년이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가지고 난 범인이 아니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때 그 진술 안 하면 그냥 압박을 받았다. 뭔가 네. 배우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정치적인 농후하군요. 좀 예. 그게 강했지 않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4번째 책은 소돔 121인데 네. 사드라는 사람의 쓴 거죠? 그렇죠. 네. 사드 후작이면은 그런 백작 후작의 그런 건 아니죠? 맞습니다. 아, 맞아요? 아주 뭐겠니 그러면 후작? 나는 그 이름인 줄 알았지. 후작이? 응. 그럴 수도 있죠. HU 뭐 이렇게. 네. 후작? 오. 이렇게. 근데 왜 그 작가 뒤에 그런 백작이나 후작의 명칭을 붙여요? 이 사람이 집안이 프랑스 남프로방스 하는 지방 아시죠? 네, 남부 프랑스. 네네. 고가 바로 프로방스 네. 그림을 그 바로 프로방스 집안의 아주 대귀족 집안의 자제예요. 장남이에요. 작가가 네. 사드란 사람이 네. 귀족 집안에 아주 잘 나가는 귀족 집안의 장남이고 그러니까 가만히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 일어나기 전에 신분 사회잖아요. 네. 이 사람 우리 치면 금투조 중에 금투조죠. 자, 여기서 잠깐 네. 백작, 후작 밑에 남작이죠? 보통은 공후백자남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이거 상식입니다. 예, 공후 백자 작 남. 자남. 네. 자,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네. 그래서 이제 공작이 제일 높은 거예요. 보통 이제 공작을 듀크라고 해서 듀크, 네. 네. 공작 부인 뭐 이렇게 이제 그렇죠. 나오는데. 퐁파두르 공작 부인 하듯이. 네. 그다음에 이제 후작이 후작은 마르키스. 꽤 높네요. 후작도. 후작도 높습니다. 음. 후작이 높고. 그다음 백작. 백작은 우지 카운트. 그래서 예전에 넥타이 카운테스 마라 해가지고 예. 그게 바로 카운테스 마라 백작 부인이 있는 그 뜻이죠. 아, 카운테스가 백작 부인이잖아요. 그게 그런 카운트가 뜻이에요. 백작이고. 그다음에 자작. 자작은 이제 스스로 뭔가 꾸며내는 거. 그 보통 이제 자작 주작이라고도 하지. 자작나무. 왜 때리냐? 민망하니까 때리는 거야. 자작할 때는 한자말로 아들 자자 쓸 거예요. 좀 그래요? 이제 아, 좀 나- 하위 나- 하급 나- 귀족이다 이거죠. 네. 자작은 영가 잘못 기억이 안 나네요. 남자는 그럼 남성남이냐? 남작도 그러니까 남작이 제일 이제 하급 귀족에 네. 속하는데 네. 예. 남작 관련된 무슨 옛날 책 하나 우리 하지 않았었냐? 뭐 누가 이렇게 여행 가고 포탄 타고 날아가는 그 남작이 미니하우젠 남작. 그렇습니까? 미니하우젠. 우리가 아. 그런 걸 했나요? 그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어디서 하셨습니까? 나 혼자 또? 알고 있는 건가? 어디서 하셨습니까? 동화책에서 이제 네. 미니하우젠 남작. 그렇게 저 대포를 타고 날아가는 거 맞아요. 맞죠? 허풍선이 미니하우젠. 허풍선이 남작의 네. 맞아 이거. 허풍선이 남작의 뭐 여행인가 네, 모험, 뭐, 예. 모험인가 그런 책이 예. 있었어요. 그 미니하우젠 정후군 하면 그 거짓말을 해가 자꾸 관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를 미니하우젠 정후군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까? 네. 미나우젠 중국은 잡지식 좀 그만 키워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공후백자남. 네네. 네, 그거 외워두시면 어디 가서 써먹기가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런 공후백자남이 없었으니까 일제 강점기 때 잠깐 있었나? 그게 이제 일본이 아가씨 때 영화 맞습니다. 보면은 네, 맞습니다. 네.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나서 유럽식 귀족 제도 를 받아들여서. 차용을 물론 공후백자남이 중국의 어떤 그 전통 그 자기 제도라는 사람도 있고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근데 대체로 일본은 유럽식 귀족 제도를 좀 모방했다. 그래서 이제 공자, 후작, 백작을 줬고 네. 예를 들면 우리 그 한일 강제 병탄에 그 정말 선봉장을 했던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는 후작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게 후작이 높은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뭐 우리 같은 경우 친일파들도 뭐 친일파 중에 아주 높은 사람들은 백작도 받고 네. 그리고 자작, 남작 이런 걸 받게 됐죠. 네. 자, 그래서 사드 후작 네. 굉장히 높은 집안에 네. 잘 나간 집안의 금수저 아들이 쓴 소돔 121.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너무 저 부잣집에서 자라면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뭔가 돌파구를 찾아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루한 거지. 뭐가 저 이 사람이 부족하겠어요. 그쵸. 원하면 다 되니까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한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이 자극이라는 걸 자꾸 추구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감각이라는 게 자꾸 둔해지니까 그렇죠. 더 강렬한 자극을 찾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본래 성정이 좀 불같은 성격이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참아내지를 못하고 뭔가 좀 기질이 네. 아주 욕망을 좀 주체를 못하는 에너지가 좀 넘치는 사람이었던 거 아닌가. 사드 후작. 네.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좀 알려진 게 많이 있습니까? 요즘 연구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드 뭐 여러 가지 연구 많이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참 이 사람은 보통 알려졌던 거는 기행, 아주 일반 사람들의 상상을 절하는 기이한 행동으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사형 선고를 2번 받고 네. 옥살이를 15년 하고 옥살이까지예요? 후작인데요? 그러니까 살인죄도 하고 이랬으니까 살인죄도 저지른 실제로 거예요. 이 사람이 살인까지 했었어요? 그 제가 알기로 예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프라스티튜트 창녀를 데리고 네. 놀다가 그 옛날을 본 책인데 기억이 얼핏 나는데요. 그 창녀의 그 음부에다가 좀 못된 짓을 했군요. 봉봉이랑 과자를 네. 집어넣어가 파열대가 죽었거든. 봉봉? 봉봉이랑 과자인가 뭐지? 그게 무슨 과자예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네. 과자가 네.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파열대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걸리기도 하고 네, 또 네. 다른 또 창부를 불러가지고 칼질도 하고 이래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세디즘 하면 아주 어우 정말 사람을 막 괴롭히고 가학적 변태성이 그게 이제 사실 이 사드 이름에서 후작에서 사실 나온 거죠.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작가이기 이전에 범죄자인 거잖아요. 네. 살인을 저지른.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중죄를 저지른 사람의 작품이 네. 이렇게까지 아무리 작품성이 좋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살인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니, 이런 사람의 작품이 그 이렇게 제가 예전에 네. 본 기억에 살인도 저질렀다는 걸로 기억나는데 네네. 정확하게 이제 제가 이 책을 찾아보니까 살인까지 했다 이거 기억은 안 나오고요. 기록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근데 충분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많이 있군요. 또 그 이 책을 보면 네. 그 예전의 책들도 보면 기본적으로 그냥 엄청나게 이제 범죄적인 요소들이 너무 강하거든요. 사람을 죽이고 뭐 고문을 하고 네네. 신체를 절단하고 훼손하고 사체를 모욕하고 막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네. 이런 범죄적인 끔찍하고 혐오스럽고 이런 정말 역겨운 네. 이런 상상을 하는 이 사람은 분명히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 정도로 이제 참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혹시라도 심신미약자 금지.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우리가 네. 문학 작품으로서 한번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가치관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나는 정말 이런 얘기들은 너무 좀 불편하다. 극혐이다. 네, 극혐이다. 이런 분들은 조용히 그 이전 에피소드를 한번 다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 후작의 이 소돔 121은 뭐 우리 혹은 뭐 전 세계 문학사에서 굉장히 큰 또 저 자리가 찍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18세기를 휩쓴 자유의 파도가 사드를 태어나게 했다. 그 18세기라는 게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프랑스의 혁명, 미국 독립선언서, 네네네. 이런 영국의 명예혁명, 이런 여러 가지 그 3대 자유혁명들이 일어나면서 그 자유의 파도가 우리가 인간의 이승으로 이 계몽된 시대를 살아갈 수 있고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자유의 파도가 사도를 태어나게 했는데 19세기는 그를 금멸하고 잊어버리느라 무진애를 썼다.
그를 검열하고 잃어버리느라. 그러니까 이 잊어버리느라. 사들을 완전 억압시키고 아예 저 어두운 어떤 의식의 밑바닥에 그 무의식에 꽁꽁 묶어버리려고 애를 썼다 이거죠. 오히려 18세기엔 그럼 이게 좀 더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도 이제 사드가 이런 책을 쓰게 된 배경이 그 배경이. 18세기 어떤 자유라든지 혁명의 시대 사조 속에서 인간의 모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다 분출한 시기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 사드라는 게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범죄를 저지른 거는 여러 개 사실 아니냐. 네. 근데 왜 이제 위대한 그거냐 하니까 근데 이제 범죄를 통해서라도 인간 정신의 어떤 극한의 어떤 측면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고 사회를 알려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성의 존재라고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충분히 교육을 받고 서로 이 적당한 어떤 환경 속에서 충분히 사람은 이러이러한 합리적이고 아주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사람이 그게 아니란 말이란 말이죠.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더 좋은 우리가 인간이 되는데 그런 요소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네. 의미에서 사드는 반면교사 역할도 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뭐 그거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극한까지 밀어봤을 때 어떤 그 명쾌한 논리의 어떤 그 옳고 그름이 좀 나오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그 이제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를 쭉 하다 보면 그 상황에 극한까지 한번 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도 좀 나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저도 종종 그렇게 극한까지 가보긴 합니다만 아니 뭐 성적으로가 아니고 네네. 극한까지 가봅니다만 그렇게 해보면 뭔가 좀 맑아지는 그런 기분을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용광로에 그 철광석을 집어넣어 가지고 아주 고도로 정말 불을 극한까지 올려야지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강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철을 얻기 위해서는 불을 극한으로 온도를 올려놓고 그 네. 샘물이 나와야지만 순수한 샘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 인간 정신은 네. 극한까지 밀어붙여야만 어떤 우리가 좀 뭔가 깊이가 만들어지고 네. 그 뭔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침이 좀 나오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그냥 있는 거에만 만족해 버리면 네. 그냥 지금 있는 삶에 안족하고 자족해 버리면 네. 그러면 그것은 차원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아니 왜 그러면 문학은 불행한 것만 다루냐. 저도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릴 때. 맨날 소설 읽어보면 사람이 세상에 나갔다가 그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그 사랑은 안 이루어지고 좌절당하고 아니 맨날 동화책은 참 좋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왜 이러냐는데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동화의 네, 세계만이 아니라 이게 있다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양행이라고 예전에 장자도 말했지만 양극단을 봐야지 전체를 다 우리가 아우를 수가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해를 하면 어떠냐. 그래서 사실 19세기는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고 20세기는 네. 사드를 드러내기는 드러내는데 네. 사실 이 소돔 121이라는 책이 아주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이게 20세기에 결국 모습을 드러냈는데 네. 20세기는 드러는 났는데 막 부정적인 모습으로 사드를 그려낸다고 야단법석이었다 이거죠. 이 사람 서로 욕하느라고. 네, 이거 사디즘이고 세디즘이고 이건 안 좋아. 저런 아주 더러운 놈 뭐 이런 욕을 그렇죠. 했겠죠. 그런데 뭐냐? 21세기는 명확한 의미로 사드를 고찰하는데 매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드가 제대로 부각되는데 3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사실은 네. 한 300년의 시간이 걸릴 만큼 사실은 이 본인도 사드 본인도 이 원고를 쓰면서 그런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순하고 가장 사악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참 사드가 이 글이 참 재밌게 쓴 게 이 원고를 쓰게 된 게 당시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1789년에. 네. 그때 사드가 바로 바스티유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네, 네. 왜요 이때는? 그때도 이제 범죄 혐의로 네. 범죄 혐의는 아니면 이 사드가 여러 가지 방탕한 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자기 처제를 범한 죄가 있어요. 처제를 범해가지고 그럼 재판을 하잖아요. 당시도 이제 왕이 있지만 재판을 하는데 이 그 사드의 장모가 되는 분이 왕한테 어떤 그 재판 결과보다 더 상위의 어떤 그 위임장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결과를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게 형기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드의 어떤 감옥에 몇 년 이거를 네.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그 위임장을 얻어낸 거예요. 누구한테요? 왕한테서. 그 장모가? 예. 왜냐하면 절대 나오면 안 절대 되니까. 못 나오게 하려고. 저렇게 극악무도 한자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드가 네. 이건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안 가질 수도 없잖아요. 오로지 그 장모한테 달려 있는 예, 거니까. 그리고 형기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몇 년 형이다 이러면 차라리 몇 년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드가
감옥에서 얼마나 이거 외롭겠습니까? 심심하고 또 그 앞이 안 보이니까. 네. 그래서 1985년에 갑자기 이 두루마리 있잖아요. 두루마리 폭 한 12cm 얼마 안 되는 폭에다가 이 두루마리에다가 이걸 다 종이를 이어가지고 거의 길이가 12m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앞뒤로 쫙 써나이를 간 거예요. 뭐를요? 이 원고를 소돔 121 그 감옥에서 쓴 거예요? 네. 옥중서신. 옥중 그럼 그 전에는 다른 작품들을 냈었어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책을 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첫 사실은 본격적인 장편은 이건데 어떻게 됐냐면 그걸 썼는데 네. 이거 압수당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몰래 돌벽 틈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숨겨놨는데 어떻게 되냐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급하게 다른데 이제 끌려 나오고 이러면서 그 원고를 못 챙긴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걸 못 챙기니까 자기는 나중에 이제 평생 그걸 이제 잃어버리고 분실했다고 막 피를 토하는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비탄 심정을 하는 거예요. 이 내가 지금 그 쓴 원고 다 날려갔다. 네. 그랬는데 이게 참 특이하게 이 원고를 당시 혁명군 한 명이 그걸 수색하다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바로 프로방스 지방에 또 귀족한테 이게 좀 된다 이가 팔은 거예요. 그 판 글을 그 집안에서는 대대로 이제 갑으로 내려온 거죠. 네. 그걸 한 100년간 갑으로 내려오다가 독일에 또 그 유명한 의사가 한 명 있는데 네. 이 섹솔로지 섹스 관련된 학문을 정한한 사람 중 한 명인데 이 사람이 그걸 우연한 기회에 알게 돼가지고 그걸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기가 이제 독일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네. 사람들한테 좀 아는 사람만 나눠주려고 이제 자비 한정 출판을 한 거죠. 네. 네. 그래가 180분 나눠줬는데 그러고 이제 알려진 거죠. 어휴. 그러니까 사드는 자기 원고 평생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어. 사실은 그게 결국 한 125년 후에 이제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죽은 후에 그게 죽은, 알려진 그렇죠. 거네요. 사드가 1740년에 태어나서 1814년에 죽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한참 100년 후에 거의 100년이 지나서 이제 정 100년 동안에 침묵에 갇혀 있다가 그 원고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고를 출판한 거죠. 야, 그럼 약간 좀 이상하네. 뭔가 좀 수상한 냄새가 좀 납니다.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막 내용이 덧붙여졌을 수도 뭐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네. 어쩌면 사드가 저 안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요? 그러니까 이제 사드가 쓴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후대 그 백회 썼다고 한 사람이 네. 오히려 그냥 자기 책임을 안 질려 저렇게 아주 아. 불손한 책을 쓰면 안 되니까 어. 앞에 있었던 뭐 이상한 기행을 했던 그 네. 저 사람 후작 이름을- 하나 타겟 잡아갖고 어차피 죽었으니까 이 사람이 썼다고 핑계 대면서 아니요. 그건 아닙니까? 원본 원고가 있거든요. 원본 원고가 지금도 있으니까. 아, 그 사드 이름 네, 써니까. 네. 필적 다들 대조했어요? 그렇죠. 필적 대조. 네, 네. 아 근데 이제 충분히 의심 갈 만한 상황이기도 할 것 그렇죠. 같다. 그러니까 근데 그 원본이 있으니까 이제 기존 그렇습니까? 남은 거하고 대조해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원본 원고가 그렇게 있었는데 네. 그 독일에서 한 그거를 다시 또 프랑스의 귀족이 네. 그걸 사들인 거예요. 그걸 사들이니까 사드 걸 사드렸군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문제가 이제 거기가 아주 예술을 좋아하는 이제 일종의 예술가를 후원하는 귀족 집안 이래가 그 원고를 샀는데 문제는 그 친구가 네. 어떤 무슨 출판업자인데 뭐 연구를 좀 한다고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그 네. 원고를 빌려갔어요. 음. 빌려가고 나서 이제 몇 달 지나서 반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상자를 열어보니까 원고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뭐요? 친구가 스위스의 부자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이 원고를. 네, 원고 진본 원고를 수고를. 네.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왜 너가 빌려간다 해놓고 이거를 왜 돌려주지 않냐 소송이 붙었는데 네. 뭐 이미 스위스에 가버려 갖고 막 이 재판이 애초에 그 원고를 가지고 있던 집안은 그러면 우리는 프랑스 법원에 소송을 하고 스위스에 있는 사람은 이건 내 거라고 스위스 법원 소송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프랑스 법원에 당연히 출판업자 친구한테 빌려줬다가 못 받은 니한테 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스위스 있는 사람은 이 스위스 법원은 아니 나는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 그렇게 해서 이게 못 오다가 네.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게 결국 이게 이제 경매에 붙여지니까 프랑스 정부에서 이거는 우리 프랑스의 국보 유산인데 이걸 어떻게 외국에 하냐 해가지고 프랑스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그 원고를 800만 유로를 주고 이런 내용인데도 어이 국보 사요? 원고 정부에서 800만 유로면 국보라고? 거의 1유로가 1,300원 아닙니까? 거의 100억? 아니 100억이 넘죠. 1,000만 달러 넘어가니까 130억 안 되겠습니까? 와. 그걸 지불하고 딱 이제 프랑스 정부의 영원한 문화유산으로 딱 와, 넘어가죠. 그렇습니까? 프랑스 국민의 문화유산. 근데 이제 제가 그 사드 백작이 감옥에서 그걸 썼다는 얘기를 좀 네. 듣다 보니까 네. 왜 그러면 사드는 감옥에서 이런 끔찍한 어찌 보면 일반 시선으로 볼 때 끔찍한 글을 썼는가를 생각해 보니 이거는 감옥 내 그 공간
인테리어의 문제였다. 너무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그렇습니다. 아닌가 예. 싶어요. 감옥 내에서 그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쓰다 보니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내용을 쓸 수밖에 없었다. 뭐 실제로 사드 같은 경우는 감옥 내에서 네. 자기가 마스터베이션 하는 것도 일일이 기록을 다 해놨거든요. 횟수를 다 기록을 오. 그만큼 기록이라든지 이런 강박관념을 가졌다고 하죠. 아, 그렇습니까? 마스터베이션에도 소중한 공간이 필요하죠. 나만의 사적인 공간이. 그 모든 것을 포용하는 네. 인테리어 바로 바오미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바오미다 인테리어는요. 네. 그 공간에 살고 계신 여러분의 심리 상태까지 고려하는 그런 인테리어죠. 많은 분들이 사진을 보셨겠습니다만 특히 인테리어 사진은 진짜 봐야지 아는 그 거니까. 느낌을 아니까. 예. 예,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 바오미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그 게시판 공지사항에 보면 그 광고주 링크가 있거든요. 그거 따라가시면 바오미다가 직접 시공했던 여러 인테리어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광고주께서 조금 클릭률이 낮아졌다고 광고를 뺀대요? 한마디 들어왔으니까요. 예,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바오미다 인테리어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감옥에서 쓴 이 책 소돔 120일. 네. 그러면 이 책이 나온 것도 사드 백작은 죽은 지 한참 이후에 나왔고요. 네, 사도 후작. 네. 그러니까 그 인쇄도 하나도 못 받았겠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 책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거라는 것도 당연히 몰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당대에는 이 원고가 얼마나 그 당대의 어떤 가톨릭 질서를 파괴하고 이제 사탄의 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당대 원고 불태워지고 책도 뭐 다 불태워지고 정말 가장 비운의 작가였죠. 그러면 이 사드라는 사람은 그래도 갑자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변태 같은 뭐 변태라는 말을 저는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하여튼 뭐 이런 요상한 내용을 갑자기 쓸 리는 없을 거고 네. 쓰게 된 배경 같은 게 좀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네. 시기가 지금 우리가 이제 사드가 아까 1740년 출생했잖아요. 네. 18세기 시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우리 사드하고 동시 실존 인물로 가장 서양에서 유명한 바람둥이 하면 카사노바. 카사노바도 바로 18세기 사람이에요. 카사노바도 1725년에 태어나서 1798년 정말 18세기에서 태어나서 죽은 사람인데 카사노바도 바로 이 시기예요. 사드와 카사노바가 동시기에 태어나고 활동했다는 게 참 의미심장하게 느껴지거든요. 이 카사노바는 뭐예요? 이탈리아 남자예요? 맞습니다. 오. 네. 오. 그 굴 많이 먹은 분이죠. 이분이? 네, 네. 굴 먹는 굴이요? 네. 생굴을 그렇게 밥 대신 먹었대요. 굴, 그게 초콜릿. 정력에 좋은가 보다. 네네. 아연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연. 아연이 이제 성장기 아이에게 참 좋죠. 아연. 꼭 성장기, 필요하죠. 성장기도 필요하고 네, 성인에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본래 네. 사실 이제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17세기까지는 그 소빙기라 해가지고 이상기후 현상으로 기온이 좀 낮았거든요. 냉해도 잡고 이래가지고 한 몇백 년간 정말 전 세계가 안 좋았어요. 전 세계가 농사가 잘 안 돼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우리 같은 경우도 그 17세기 그 말쯤 돼가지고 현종 때 조선 임금 현종 대기근? 때, 네, 경신 대기근 때 당시 국민의 10% 정도가 굶어 죽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제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기온이 이제 따뜻해지고 올라가면서 농사가 잘 되고 먹을 게 먹을 게 풍부해지구나.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경제가 나아지고 경제가 나아지면 문화가 좋아지잖아요. 네. 근데 사실 18세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성적인 게 또 많이 네. 지금 카사노바도 나오고 사드가 나왔냐면 네. 먹는 음식들이 18세기에 접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고기라든지 콩류라든지 이런 좀 뭔가 단백질? 아니 정력을 돋구는 음식들 위주로 많이 바뀌기도 하고 네. 그런 것도 무시 못한 거죠. 카사노바 같은 경우도 본래는 사실 성직자였거든요. 원래요? 네, 성직자요?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가톨릭 쪽 성직자였다가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어가지고 감옥에 풀려난 다음에 법을 배우고 해가지고 전주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데 카사노바는 이제 해고록을 남겼죠. 카사노바 해상록에 남겼는데 거기 보면 자기가 첫 경험이 13살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상록을 쓸 때가 한 40이었나 그랬는데 38살까지의 경험담을 25년간 정도 하고 있는데 한 수백 명 정도 기록하고 있죠. 누구 만나서. 이런 사람들 근데 빨리 죽을 것 같아. 너무 정력이 아니요. 많이 그 쓰니까. 카사노바는 그 당시 나이로 치면 73까지 우리 나이로 74까지 살았으니까 많이 살았죠. 그래요. 사드도 오래 살았죠. 74 살았으니까. 저 시미켄도 네. 굉장히 건강해요. 누구? 시미켄. 시미켄이 누구예요? 나와 우리 제작진들 정도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누구예요? 시미켄이라고
그 일본 AV 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오. 네, 그 무려 한 4천 명 정도와 같이 작품을 찍었다고 알려진. 네. 말 근육이겠네요. 뭐 근육은 이미 이제 어떤 포유류 근육이 이제 아니라고 봐야죠. 심익해. 한국 이름도 있어요. 뭐예요? 심익현. 심익. 지금 살아 계세요, 이분? 지금도 작품 활동 꾸준히 하고 계시고요? 그럼 요즘 유튜브도 하시고. 아, 그래요? 네, 그분이. 네, 이건 뭐 나중에 또 이제 기회 되면 또 네. 재밌는 얘기가 좀 그럼 있습니다. 내가 봤던 분들 중에 한 분일 수도 있겠네, 이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여자 하셨으면. 네. 일본 걸 보셨다면 아마 한 번쯤은 저 일본 건 자주 봐요. 네. 아마 등장하셨을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드 카사노바를 보통 이제 18세기 양대 바람둥이라보다 이제 에로티즘을 대표하는데 네. 사드는 좀 음울한 느낌을 주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드는 좀 극한의 느낌을 준단 말이죠. 수직적인 깊이 이런 저 지옥 밑바닥까지 가는 그런 느낌이고 네네네네. 카사노바는 수평의 느낌, 무한하게 옆으로 늘린 느낌이죠. 그러니까 카사노바는 여성을 모든 정열과 노력을 다해서 유혹을 하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을 가학적으로 데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정성을 다해서 유혹을 하고 카사노바는 반드시 미인일 필요가 없은 거죠. 뭐 몸에 얼굴에 한 부분만 예뻐도 자기는 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사노바는 패티시처럼. 아니 뭐 패티시 아니라 그냥 안 가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카사노바는 말 그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진짜 카사노바는 단 뭐 한 명의 여성에게도 그런 뒤통수를 만다든지 배신했던 느낌 안 줬다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그 여자들을 정말 다 홀리는구나. 그러니까 본래 1급의 바람둥이가 네. 외교관 출신들 1급의 바람둥이가 많다고 하는데 외교관. 네, 협상을 잘하고 항상 외교화법을 쓰고 헤어질 때라도 절대로 이제 뭔가 욕 먹지 바닥을 않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뭔가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느낌도 주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애련한 느낌을 주지 저놈한테 당했다 이런 느낌을 안 주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카사노바도 사실 그런 외교 활동을 좀 한 거죠. 네. 카사노바 같은 경우가 이제 굴도 많이 먹고 서영진 씨 롤모델 카사노바. 네, 굴 많이 먹고 네. 하여튼 뭐 소고기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꼭 그 식사 후에 음. 그 커피를 또 즐기셨다고 아, 합니다. 카사노바는 커피죠. 네, 카사노바는 커피죠. 그래서 커피로 여성분께 어필할 때 안 네. 통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사노바의 정신을 이어받은 1kg 네. 커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kg 커피가 저희 일당백과 함께 콜라보 머그컵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1kg 커피에 주문하신 일당백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아마 이 선물 머그컵이 아, 무조건 증정이에요? 아직 거기서부터 얘기 들은 건 없는데 그렇게 말을 네. 조심하라고. 그냥 뱉으면 어떡해요. 뱉으면 그게 현실이 됩니다. 현실이 있어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이 네. 나오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행위가 감정을 만들듯이 아, 행위가 현실을 창조. 우리 광고 이제 100개 들어온다. 자, 성경 맨 첫 구절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예요. 말씀이 있으면 자, 그 보면 이 뒷면에 네. 그 정프로 그리고 정민여 네. 우리 네. 정박님 이름까지 다 새겨진 머그컵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아마 보내드리게 될 겁니다. 네, 이 1kg 커피와 함께 행복한 생활 하시고요. 1kg 커피 늘 일당백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카사노바 네.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갑니까? 네네. 네. 뭐 카사노바 같은 경우 뭐 어쨌든 카사노바와 사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카사노바는 좀 그래도 명랑한 느낌을 줘요. 네. 그래서 어떤 이병주 작가 같은 경우는 카사노바는 좀 헬레니즘적인 명랑성이 보여준다. 근데 사드 같은 경우는 좀 헤브라이즘적인 암울함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고 오디세우스 했습니다만 네. 그 오디세우스가 자기 고향 이타카로 가서 복수극을 하잖아요. 네. 자기 집에 왔던 자기 부인 베넬로페를 취하려고 했던 그 구원자들 다 삭슬이 얘가 다 죽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죽이는 장면이 그렇게 잔인하게 안 느껴진단 말이죠, 사실은. 아주 뭔가 축제의 어떤 한 장면, 막 소동을 정리하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신화, 이 헬레니즘의 세계에서는 뭔가 명랑이라는 것들, 명랑성이 느껴지는데 네. 우리 헤브라이즘 하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의 모습, 이 뭔가 암울하고 아니면 처절하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야훼가 명령을 내리단 말이에요. 이삭을 네. 번제의 제물로 바쳐라. 그 고민하는 아브라함, 내 아들을 지금 희생양으로 해서 지금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 인간을 근원적으로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고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게 차이 아닌가? 태양과 달. 어우, 맞습니다. 뭐가 태양인데 헬레니즘이
그렇죠. 명랑하고 예, 그러니까 양과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양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 시기에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세기라는 그 시기에서 18세기 넘어가면서 네. 이 18세기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기후적인 면에서 좀 이제 인간에게 따뜻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도 좀 나아지고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어떤 계몽주의 고전 이런 거 있잖아요. 고전주의는 이성과 질서 이런 걸 중요시하는데 18세기부터는 이제 그런 것보다 우리 인간의 감정 정서를 좀 드러내자. 그러니까 이 정념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정념 패션. 네네네. 우리 저번에 컴패션이라고 네네. 참을 수 없는 존재 감염했습니다만. 그 이제 동정 뭐 이런 의미였다고 네, 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공감이 되고 함께 견디는 뜻인데 본래 패션하면 순환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영화 보셨어요? 안 봤어. 오늘 이렇게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씩 다 끼어듭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어야죠. 그 감독이 아마 멜 깁슨 아니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그래서 그 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예수의 그 처절한 모습, 이걸 아주 인간적으로 굉장히 묘사를 잘했던 그런 영화로 기억합니다. 그 바로 이제 그 패션이 그 순환이라는 뜻도 있지만 정념이거든요. 네. 정념이라는 게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테마였어요. 정념은 뭐냐면 우리 뭐 질투에 잡힌다. 그러니까 뭔가 격렬한 감정 상태 있죠. 네. 여기 잡혀가고 어찌 할 수 없는 감정 상태 있잖아요. 그냥 내가 아니야 괜찮아 다스리자 이게 잘 이성으로 억눌러지지 않는 뭔가 그런 감정 상태. 요걸 정념이라고 좀 흥분 상태? 흥분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정민여보다 네. 별로 못 나갔던 친구인데 나중에 인스타 보다 보니까 갑자기 그 나 친구가 그럼 폭발한다 인스타 진짜. 참을 수가 없어. 미쳐버리겠지. 그 정념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럼 주로 부정적인 감정일 때 정념이라고 또 쓰나요? 이제 좋은 것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네.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 보는 순간 너무너무 내가 막 황홀경에 좋고 빠져가지고 막 이 사람 이럴 때. 생각을 하면 완전히 내가 아무리 이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누군가의 부인이고 누군가의 애니야 아무리 억눌려도 그 억누를 수 없는 그 상태 그것도 정념인 거죠. 그 느낌 말고. 사모하는 느낌도 정념이 되는 거죠. 하여튼 뭔가 강력하면서 이 누를 수 없는 그죠. 억누르기 힘든 거죠. 강력한 마음 제어가 안 상태. 되는 네. 마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낭만주의를 이행하는 이제 그 하나의 단초가 되는 네네.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지금까지 고전이라든지 계몽에서 억눌려 왔던 감정이나 정서를 좀 복권하는 시기가 되었다 이거죠. 복권. 새롭게 이제 그 자리를 다시 이제 제자리에 돌려주는 거죠. 네. 지금 이성에 따르면 감정이란 건 아주 하위 범주로 이건 좀 하찮은 거잖아요. 네. 그때그때 변하고 변덕스럽고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 우리 인간이 올바른 판단이나 삶을 영위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가다 보니까 그건 사실 필요했겠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감정을 너무 분출해버리면 폭력이 일어나고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럴 땐 절제하고 참고 인내해야 된다니까 이성이 중요했지만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 감정을 표현해라고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예전에 80년대 중반까지는 교복을 입어가지고 왜냐면 그 당시 경제라는 게 아직까지 돈을 모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소비를 못 하겠단 말이죠. 다 국민 이제 관광단지, 관광도 국민 관광단지 똑같아요. 전국 어디를 가도 기념품도 똑같아요. 경주에서 파는 기념품과 강릉에서 파는 기념품이 똑같아요. 전부 다 하회탈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 효자손이랑 그거 맞아. 꼭 사가야 된다고. 효자손이. 수학여행 끝나고 네, 엄마한테 맞아. 10,000원 받으면 5,000원에 그거 사가야 된다고. 와, 정말. 맞습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하면 이제 90년대부터 소비라는 막. 것들이 네. 되고 이제 그리고 그 소비를 통해 자기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게 된 거죠. 특히나 프랑스가 사실 프랑스가 몇백 년간 되게 뒤처져 있었거든요. 유럽 전체적으로. 뭐 왕들도 시원찮았고. 근데 프랑스가 이제 그 17세기 중엽부터 네. 프랑스는 루이 14세 태양왕이라고 하죠. 이 루이 14세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프랑스가 좀 어떻든 지금까지 어떤 실현되지 못했던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가 사실은 유럽의 식탁, 유럽의 뭐 완전히 농장이잖아요. 네. 그 프랑스가 정말 농사 대국이라 다 유럽 전체.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파리가 바로 경제 중심이 되니까 문화의 중심이 되는 거죠. 경제가 성장하니까. 그때부터 음식도 아주 네. 맛있는 음식들 많이 나오고. 베르사유 궁전에 뭐 루이 14세가 나중에 또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네. 베르사유 궁전에 침대가 413개가 있었다잖아요.
그건 무슨 종합병원도 아니고 웬 베드가 그렇게 워, 아니, 워낙 방이 많고 막 이러니까. 그 말은 네. 413개의 방이 있다는 소리고 413명의 항상 여자가 다 있을 수 있다는 소리인겠죠. 그러니까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네.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렇죠. 아니에요? 나중에 아니 뭐 하긴 했죠. 와이프 아니에요? 루이 16세. 그저 14세에서 16세가 2년 지난 게 아니고 아들이야. 네. 14세랑 16세가 그 청소년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슈테판 츠바이크라고 유명한 그 인물 관련한 전기 소설도 많이 쓰고 네. 츠바이크가 마리 앙투아네트 해가지고 베르사유 장미라는 소설을 써요. 네. 그 여러 가지 취재를 잘해가지고. 그 만화 아닙니다. 순정 만화. 베르사유 유장미 그거 아니에요. 나든 장미로 태어난 오스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던 같은데 이제 만화를 잘 몰라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 이제 바로 마리 앙투아네트를 쓰는데 근데 그게 그런 대목이 나온다고 누가 그러던데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네. 그 사실은 왜 마리 앙투아네트가 자꾸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쳤냐니까 그 루이 16세가 성불능이었다는 거예요 좀. 근데 성불능인데 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그냥 내버려 좀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밤마다 자극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적으로 자극을 하는데 성욕은 풀어주진 않고 그러니까 마리 앙투아네트가 얼마나 미치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잔인하네 루이 16세. 차라리 그냥 안 건드리면 차라리 난데. 그러니까 눈 감아주든지 아니면. 아니 그래도 바람은 그래서 꽤 핑글로 나오죠. 앙투아네트가요? 네네. 오스칼이랑 폈나봐. 뭐 여러 사람하고 네. 그 당시에도 리스트가 돌아다녔대요. 마리 리스트 해가지고 누구랑 잤다. 네. 그리고 이제 동성애 인도 많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광란의 자궁녀 뭐 이런 별명까지 붙었다 이러는데. 광란의 자궁녀요? 네. 그러니까 동성애를 했다 이런 뭐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네. 하여튼 그러니까 뭐 하여튼 프랑스가 그렇게 변형의 이제 결실을 누리다 보니까 네. 결국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만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내가 그날에 내가 이제 급박한 생존의 욕구를 그 차원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누구이고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성의 눈으로 매스를 한번 들어보자 되는 거죠. 딱딱한 이성이 아니라 이제 감정이 복분된 그런 좀 풍부한 윤활유가 있는 이성으로 세계를 들여다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옳은 게 뭐냐면 사회가 뭐냐라고 시작을 한 거죠. 사회가 뭐냐? 네, 소사이어티가 뭐냐.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프라이버시 개념이 없었거든요. 우리 예전에 한번 그 유발 하라리 책에서 사피엔스 나오지만 중세 뭐 귀족들 자식들도 그냥 뭐 홀 같은 데다 같이 막 뒤엉켜가지고 잠자기도 하고 개념이 없었다 했잖아요. 자기만의 방이라든지. 그런데 18세기부터 이제 사적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 사적 공간, 나의 방들이 생겨나니까 또 유행한 게 뭐냐면 초상화가 유행하는 거예요. 초상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초상화를 그린다는 건 나를 그리는 거잖아요. 개인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주 드물게 몇 명 있다가 이제는 경제 여유가 있는 부르주아지나 이 사람들이 이제 초상화를 그리고 초상화를 전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왜 유럽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그려놓는 거 한쪽 있잖아요. 벽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부르주아지들 귀족이 아닌 사람들도 이제 초상화를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예전에는 독서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낭독을 했어요. 소리 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목독한 게 얼마 안 돼요. 눈으로 우리 목독하는 거 있잖아요. 소리 안 내고 읽는 게 있죠. 그게 얼마 안 된다고요? 그게 구텐베르크 문자 그 인쇄혁명 이후로 그게 등장했다고 봐요. 하긴 우리도 천자문 소리 내서 읽었고. 네. 우리가 국어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할 때 항상 기역 니은 디귿 따라 읽고 나 너 우리 저희는 그래 배웠고 나 너 우리 영희 철수 바두가 뭐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항상 같이 따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거든요. 언어를 배울 때. 근데 바로 이제 18세기 이후부터 독방에서 묵독하는 게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만의 방에서 이제 책을 읽는 행위가 아주 개인적인 행위가 되어버린 거죠. 사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묵독을 하면서부터 어떤 이제 사람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인간의 무의식이라는 것은 묵독을 하면서부터 생겨났다는 거예요. 무의식이라는 게 예전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처럼 무의식이 있고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구텐베르크 문자 혁명 이후로 책들이 이제 쏟아지면서 그때 읽을 게 없단 말이죠. 읽을 게 없잖아요. 책도 읽을 게 없죠. 책이 아주 귀했으니까. 그다음 뭐 정보를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정보 얻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톨릭 교회에 가서 이제 미산을 보면서 그 사제가 하는 이야기가 유일한 정보원인 거예요. 세상에 이렇다 저렇다.
그거 말고는 정보가 들어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삶을 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렇게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책이 보급되고 읽기 시작하면서 정보가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정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어떤 이 두뇌라든지 우리 의식의 공간이 의식만 갖고 이거를 소화를 못 해내니까 새로운 방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아, 지금 소화 안 되는 정보는 나도 집어넣자. 그래서 무의식이 탄생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탄생한 한 500년밖에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적용해 보자면 지금 이제 유튜브 세대라든지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인터넷에 접속한 세대들은 과연 이게 지금 우리가 책을 읽는 문자 정보 텍스트와 비견할 수 없는 수많은 영상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지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되죠. 그러네.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죠. 어쩌면 우리와 정말 정신 세계만큼은 다른 인류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만약에 동영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쨌든 그 정보라는 거를 이제 활자화된 걸로 습득을 한 세대인데 얘네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글자나 이런 걸 배우기 전부터 영상으로 만약에 그쵸. 정보를 네. 습득했다면 이들의 사고 방식이라든지 뭐 순서 이런 것들도 네. 아예 우리랑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보통 지금은 그거를 좀 안 좋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몇 세 이전에는 영상에 너무 노출시키지 말아라 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부정적인 면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만약 뭐 이것도 다 옛날 이론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 정신 경제라는 용어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의 예를 들어 가지고 일종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에너지, 뭐 리비도, 성적 충동에 해당되는 게 리비도가 되겠지만 네. 그런 에너지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무한히 막 생성되는 게 아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지금 정보가 들어오는데 우리 의식은 그것들을 몇 개로 이제 재조직화해내고 네네네. 나머지를 무의식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 이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너무 쏟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성이라든지 이 방향으로 주체가 그 성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다 땡겨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본래 하나의 어떤 에로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 충동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타나토스라고 죽음 충동을 억눌러 준단 말이죠. 좀. 근데 그 생명 충동에 해당되는 것들을 전부 다 지금 이성이라든지 주체를 다 땡겨가면서 죽음 충동을 제약을 하는 게 힘이 좀 떨어지면서 그것들이 막 여러 가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사드 메조이즘이라든지 이런 공격성, 가학성 이걸로 지금 많이 분출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면 에너지라는 건 한계가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정보가 들어가는 걸로 에너지를 쓴다고 할 때 이 아이들이 다른 영역에 있어가지고 이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 제기는 타당해 보입니다. 네. 그 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보여줘 영상. 그러니까 영상을 네. 어떤 뭐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를 아예 보지 말라고는 이건 불가능한 일인 네.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좀 그래도 좋은 걸 보여주는 게 부모된 역할로서 혹은 뭐 이 사회의 좀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차라리 컴퓨터 혹은 뭐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네. 책 네. 밀리의 서재 같은 걸 아이들에게 선물해 준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듭니다. 타협 아닌이네요. 네. 글을 못 읽는 아이는 어떻게 하죠? 밀리의 서재에선 네. 오디오북도 있습니다. 아 좋네요. 네, 그러니까 밀리의 서재에 아이를 가입시켜주고 아이와 함께 책을 읽는 혹은 책을 듣는 책을 보는 네. 이런 습관을 만들어준다면 아마 부모로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일단 이든이한테 먼저 시도해 보자. 이든이요? 자, 밀리, 게임 중독 이든이한테 먼저 합시다. 자, 밀리의 서재 네. 책 좋아하는 분들의 선택 아이들에게 선택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 사드 네, 그래서 뭐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면 네네. 사회를 한번 해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사적인 공간, 네. 프라이버시라는 것들을 의식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가족에 대한 개념들이 친밀감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아이들. 그 전에는 아이들이라는 거는 작은 어른이거든요. 네. 네네. 그러니까 아동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요 시기를 거치면서 네. 그 프랑스의 필립 아리에스 같은 경우 아동의 발견이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아동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고유한 시기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친밀하게 좀 특별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우리 어떤 가족과 개인과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보호의 대상이 되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성적인 바로 그 자기 어떤 자유라든가 네.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결국 이제 사회를 해부하고 하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인간의 내면 세계를 해부하는 거죠. 네. 우리 마음을 한번 해부해보자 이거죠. 네. 그 대표하는 사람이 루소. 아 루소? 루소가 네. 자기 고백록을 썼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고 자기 마음에 쫙 쓰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자서전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뭔가 우리가 예를 들면 족보에서 막 이런 게 중요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기록. 그런 사회적 지위를 떠나가지고 나라는 한 인간.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전문학이 선보이면서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어쩌면 구텐베르크의 그 활자 인쇄술의 발명 이후에 책이라는 게 나오고 네. 책을 사람들이 개인적인 공간에서 읽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이제 결국 기후가 이제 기후가 이제 소빙기가 영향을 끝나고 미치고. 따뜻해지면서 그런 경제 활동이 좋아지니까 그것들을 결국 경제 활동이 호조는 지금 말씀대로 그 네. 구텐베르크 혁명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됐고 그런 것들이 자의식을 이제 육성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 자아 내면을 들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별로 의식하지 않았던 질투라든지 뭐 연애의 감정이라든지 원망. 그렇죠. 이런 심리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그 우리 영화도 있었잖아요. 조선 남녀 상렬지사 나왔던 네, 스캔들. 스캔들. 그리고 그게 이제 본래 원제 영화가 많잖아요. 위험한 관계, 발몽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네. 그 주기적으로 한 번씩 그 리메이크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소설이거든요. 위험한 관계라는 소설이 이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 있죠. 네.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 위험한 관계라는 바로 그 스캔들 연상해 보시면 되는데 부인하고 그 아주 양반 기공자하고 내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내기를 하잖아요. 네. 자, 저기 아주 고결한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을 꼬실 수 있느냐 없느냐, 유혹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유혹하고 다 딱 이 여자를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 놔서 그때 차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나는 그 정도로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결국 나중에 결국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의 비극으로 가죠. 비극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런 어떤 인간의 감정마저도 이제 게임의 도구로 간주할 수 있고 결국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이 감정까지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 마지막에는 상대를 버리고 태어내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감정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거죠. 네. 내가 진짜 사랑을 해버리면 난 지게 되는 거죠. 그게 뭐지? 소라노였나? 시라노. 아 시라노. 시라노도 맞는데. 시라노 연애 조작단. 그렇죠. 네. 그렇죠. 시라노 백작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시라노 드 벨주락 해가지고 그 영화에 제라드 데파리두가 아주 네네네. 코가 막 이렇게 큰 사람 나오는데 거기도 그렇게 보면 그거죠. 이 결국 편지를 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 리베르 땅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네. 이 방탕아들은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감정까지도 자기가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일종의 패덕, 악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혀 내가 그 사람을 동정하고 공감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거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 어떤 이성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 소설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 기부인에게 연애 편지를 쓰잖아요. 네. 그 연애 편지를 얼마나 절절하게 쓰겠습니까? 이 네. 부인을 사모하는 감. 그 기부인 연애 편지를 어디에 쓰냐면 탁자 대신에 그 자기 창녀 벌거벗은 창녀의 그 덩리에다가 그 대고 이제 편지를 쓴단 말이죠. 자기가 그러니까 그 지금 육체적 욕망을 채우면서 네. 또 사랑하는 부인에게 연애 편지를 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아, 그게 그 위험한 관계라는. 네네 그 소설을.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드가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성을 가지고 네. 당신들이 그렇게 뭐 말하는 자랑하는 계몽적 이성을 가지고 그럼 그렇게 한번 자연 그대로 한번 꿰뚫어 보자. 그렇잖아요. 모든 감정과 이성을 감정과 이런 감성을 통제할 수 있다니까. 네. 그걸 가지고 나는 이 성의 어떤 극단까지 한번 가보겠다. 그걸 가지고 반자연적이다. 성적 일탈이다.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건 전부 다 이성을 가지고 하는 거다. 나 이성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쭉 끝까지 한번 가본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드는 조작이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조작? 작품에서. 뭔가 조작한다. 이게 컨트롤한다. 네.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이거죠. 네네. 모든 약간 삶을. 실험 같은 느낌도 좀. 그런- 인체 그렇죠. 실험?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사드에 있어가지고 여성은 자기 욕망을 충족하고 채우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네. 그건 대상으로 조작 가능하다고 보는 도구. 거예요. 도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그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인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풀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자연이라는 걸 되게 우리가 보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러면 네.
자연이라는 거는 정말 자연인 우리한테 정말 태초의 순진무구함 그 자체의 측면도 있지만 사드가 말하는 자연은 화산이 분출하고 용암이 터져가 사람들을 베수비오 화산 터져가 하루아침에 다 폼페이를 없애버릴 수 있고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어오고 언제든지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의 존재를 흔들어내는 그런 자연.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네. 이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성적 에너지가 분출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걸 사실 이성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난 지금 이성을 통해서 이성으로서 난 지금 이 행동들을 하지만 니네가 말하는 그 자연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 이성도 그 자연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네. 그거를 보여준다 이런 거죠. 그렇죠. 바로 내가 뭐냐. 나라는 사람은 여기 나중에 나오죠. 자연이 만들어 나는 한낱 자연의 꼭두각시다. 자연이 만들어 놓은 기계에 난 부속품이다. 그래서 나는 내 이성이 자연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나는 이런 일을 다 하는 거다. 그게 자연이 나한테 부여한 임무 아니냐. 이것 또한 자연이다. 그렇죠. 참 역설적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인간들은 그런 사드의 모습이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자연과 너무나 반자연적이라고 한 거죠.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지만 사드의 주장은 아니다. 이것 역시도 자연이다. 그렇죠. 그걸 이성을 갖고 그러니까 이 사드의 작품들이 상당히 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드의 작품을 읽어보다 보면 네. 보통 야한 거 생각하시고 읽다 보면 그 도저히 읽기가 힘들고요. 실망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야, 니네 하도 저 경고해갖고 지금 애들도 못 듣게 하고 혼자 몰래 듣고 있는데 19금이라더니 언제 나오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사드가 먼저 우리가 소돔 120일 들어가기 전에 네. 잠시 이제 그 사드의 가장 대표적인 소설하면 네. 저스틴 미덕의 불행 혹은 줄리엣 악덕의 번영 이렇게 나오고 규방철학 요 세 가지를 보통 잡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스틴과 줄리엣은 자매로 나와요. 그런 느낌이 뭔가 그래서 시리즈물 느낌. 줄리엣이 언니인데 이 언니는 악한 본성대로 악한 욕망대로 계속 살아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아주 잘 살고 동생 저스틴은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인데 여자예요, 이분도? 저스틴 네, 둘 다 여자예요? 네, 저스틴. 저스틴이라는 네, 이름이? 네. 팀벌레이크는 어떡하나? 그러게. 이 저스틴은 네. 어떻게 이렇게 착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사기당하고 괴롭당하고 마지막에는 벼락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른바 뭐 권선징악 비슷하게 착한 일 해야 뭐 잘 살고 이런 얘기들이 가톨릭 교회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얘기였으나 여기에도 우리 뒤집었지. 사드 후작은 반기를 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권선징악하고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이 사드는 사실 당시 귀족이지만 귀족을 공경하는 셈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또 귀족들에게도 환영 못 받고 또 사드가 이제 프랑스 혁명이 났지만 그래서 자기도 살아보려고 대혁명에 영합하려고 했지만 또 거기서도 또 결국 잡히게 되고 그러니까 누구도 환영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 이 소설은 저는 사실 여기서 두 권을 읽어봤는데요. 네. 이거 두 개요? 네. 저스틴. 저스틴 미덕의 불행을 읽어보고 규방철학을 두 개 읽어봤는데 네. 줄리엣은 이제 이야기만 들어도 대충 알겠으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 두 권 책을 읽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철학적인 뭐 아주 난삽한 이야기도 쭉 나오는데 예,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이 책들은 악취와 오물이 진동한다. 악취와 오물이 진동한다. 독자를 타락과 광기와 태폐의 세계로 유혹한다. 인간의 어둠을 진짜 보여준다 이거죠. 극명하게 이것도 보여준다. 막 이렇게 잔인하게 살인하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네, 두 자매가 있다 이거죠. 네. 두 자매가 있는데 두 자매가 이제 하나의 어떤 갈림길에 그 부모가 돌아가시고 부모 돌아가셨을 거예요. 지금 옛날에 읽었는데 그 갈림길에 있는데 저스틴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나는 선하고 착한 그 길을 걸어가겠다 이러고 줄리엣은 이제 수도원에 가게 되는데 언니는 좀 달라요. 아니 뭐 꼭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어 하는데 이제 줄리엣 수도원 가게 되는데 자 저스틴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저스틴은 이제 가서 이제 자기가 착한 길을 가려고 하는데 착한 길 가려고 하니까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사기를 당한단 말이죠. 사기를 당해가지고 계속해서 몸을 버리게 되고 사람들이 자꾸 이 여자를 이제 다른데 팔아버리고 인신매매식으로 팔고 계속 괴로움을 끼쳐가지고 여자가 이제 마침내 어떤 수도원에 자기가 안식처를 피난처를 갔는데 알고 보니 그 수도원이 더 끔찍한 데란 말이죠. 거기서는 아예 여자를 잡아놓고 아예 완전히 뭐 지하 감옥식으로 완전히 성의 어떤 노예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 또 풀려났는데 풀려나서 좀 잘 풀려났는데 또 이상한 사기꾼을 만나고 끊임없이 이 여자를 이용하려고 해가 마지막에 결국은 이 여자가 어디로
저 팔려가는데 그 같이 가는 마차에 자기 언니가 알아보게 됐단 말이죠. 언니도 팔려가고 있는. 아니 언니는 잘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알게 돼가지고 이제 건져주고 네. 그래서 이제 언니가 아유 동생아 내가 너를 이제 책임지마. 그러니까 줄리엣이 이제 나쁜 짓 내가 돈을 많이 모았으니까 네. 거기서 살고 있는데 결국 그 성에서 어느 날 벼락이 쳐가지고 또 동생이 죽게 된다 이거죠. 너무 그래서- 극단적이다. 진짜 뭐 스토리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게 이때가 이제 18세기 소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설에서 캐릭터가 좀 현실적인 우리가 이 현실적인 캐릭터라는 거는 19세기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됐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묘사라는 게 주인공 묘사라는 게 의미가 없이 그냥 극단적으로 관념적으로 해도 별로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그냥 오히려 극단을 더 보여주니까 한 명은 극단적으로 착하고 네. 한 명은 극단적으로 나쁘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관념의 주인공들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언니 줄리엣의 동생의 이제 이 불행을 보고 아 이제 개심을 해가지고 나도 이제 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끝나는데 이건 좀 네. 약하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바로 줄리엣 악덕의 번영에서는 네. 좀 결말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이제 줄리엣 언니가 이제 쭉 겪게 되는 그 모험담이 펼쳐지는 거죠. 네. 그런데 본래 이기는 게 더 재밌잖아요. 모험담이 본래 그리고 나쁜 일이 제일 나쁜 일이 재밌고. 재밌죠. 그러니까 네. 이 언니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죠. 타고난 기질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도원에 가게 되는데 이 수도원장이 또 아주 좋은 철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가는 대로 가야 되고 남들을 그 괴롭혀야 되고 그것이 너의 본성을 구현하는 거다. 네. 그렇게 악의 길에 눈뜨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 갔다가 어떻게 갔냐면 이제 매음굴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 매음굴로 가가지고 당시 아주 힘센 그 프랑스 국왕의 대신 샹폰과 그리고 아주 노아르시오라는 악당 이 사람들의 눈에 드는 거예요. 아 얘는 자질이 있다. 네. 악한 애들 자질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음탕하고 잔악한 행위 본격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자기도 하도 이게 나쁜 행위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고 이 순진한 사람을 꼬셔가지고 딴 데 팔아먹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살해당할 위기에 처하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나의 길은 악에 있다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여행하면서 교황도 만나거든요. 그 교황하고 섹스를 하러 가서 만나면서 막 무신론을 교황이 막 무신론도 이야기하고 이래요. 교황이랑 섹스를 해요? 네. 근데 사실 그 교황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쭉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교회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수도원 이런 데. 네. 그래서 사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 이런 여러 가지 약간 그 색정 소설들이 유행을 한 것이 프랑스 혁명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이런 색정 소설의 주로 특정된 무대가 수도원. 수녀원, 수도원 이런 데거든요. 거기가 알고 보니까 수녀원에서 네. 막 온갖 이제 태폐적인 행위가 다 벌어지고 있고 사창가를 운영한다. 수도원에서 그 살찐 수도사들이 순진한 양가집 교수들을 데리고 아예 완전히 성의 어떤 하렘을 만들었더라. 이런 걸 읽으면 사람들이 그 당시 뭡니까 평민들 얼마나 부글부글 끓어올겠어요. 네. 그런 것들이 했다는데 그 교황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 해당됐던 군주에 해당되는 사람이 체사레 보르자잖아요. 체사레 보르자.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썼을 때 이 체사레 보르자를 실존 인물로 했다라고 네. 하잖아요. 보르자가 추기경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알렉산드로 6세인가 교황이에요. 네네. 근데 그 아버지 교황과 아들 추기경이 자기 여동생 루크레치아 있잖아요. 루크레치아와 근친 상간을 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아니 아버지가 교황인데 아들이 추기경이에요? 네, 아버지가 이제 아들 시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지금 근데 그래 시켰다는 거죠. 교황이 결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교황은 결혼 못해요? 그럼 못하죠. 지금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그렇게 타락을 했다 이거 중세 때. 네. 그리고 이제 그 딸을 가지고 딸을 막 정략 결혼을 여기 보냈다 저기 보냈다 그리고 딸이 나중에 낳은 아이를 알렉산드로 교황은 이건 내 아이라고 공인까지 조서를 반포했다가 아 그건 내 아이가 아니고 우리 아들 아이다. 이거 뭐 완전히 이런 거를 했다가 그래 독살 당하고 막 온갖 그 음모들이 다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실은 종교개혁이 1517년 루터가 나오게 된 다 배경이 네. 그게 이제 교황부터 말단 교회까지 어마어마한 다 이제 써봤구나. 그런 게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네. 결국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구체적인 장면들을 이제 제가 조금 하면 좀 그렇긴 한데 해주세요. 진리엣 같은 경우는 인간을 맹수의 먹잇감으로 던지고 맹수의 먹잇감. 네, 먹잇감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던져가면서 맹수에 잡아먹히면서 지지는 비명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친구를 꼬셔가지고 이제 화산에 집어 던지고 화산에 이제 불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네. 우물에 독약을 뿌려서 마을 사람을 몰살시키고
병원에 불을 질러서 사람을 죽는 걸 즐기는 거죠. 아. 그런 다음에 줄리엣이 아주 따르는 악당 노아르시오하고 결탁해가지고 그 노아르시의 아내를 죽이고 또 노아르시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이런 걸 하면서 다 즐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런 장면이 나온 거죠. 아까 말한 샹폰이라는 권력자잖아요. 대신이니까 이 어떤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린 다음에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깜빵 가는데 내가 방법 하나 알려줄게. 너희 딸과 지금 근친상간을 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해주마. 하고 나서 강요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근친상간했자고 고소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다 어겨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온몸을 난자해서 죽이고. 그다음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국민의 3분의 1을 아사시킬 계략을 꾸미기도 하고. 자기는 뭐 여자악당 같은 경우는 뭐 소년을 죽인 다음에 테스티스를 먹고 이제 심장을 바기나에 삽입하고 막 온갖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카니발리즘 이런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희생자가 발가벗겨져서 그 단말마 비능을 지를수록 쾌감을 느끼고 그 살해 방법을 이제 새롭게 개발할수록 이제 오르가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수관, 동물과하고 시간, 시체화하고 근친상간, 존속 살해, 식인, 분변, 그 스케톨로지, 네. 이 분뇨, 그다음에 막 온갖 것들이 차고 넘치는 이 세계였다 이거죠. 아 거기에서 그러면 대부분의 저 지금의 그것들이 이상한 시작된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많이 좀 제시가 됐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18세기가 되면서 네.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 사회를 들여다보고 내면을 들여다봤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이성은 다른 세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단 말이죠. 다른 세계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 우리 글리버의 연기처럼 다른 세계로 가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런 우리가 그 환상의 세계, 망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도 다른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돔 120일 보면 정말 기기묘묘한 이야기가 막 수백 수천 가지가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나올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일종의 수집이고 분류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분류를 해보자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책들이 그 백과사전파라고 하잖아요. 백과사전파라고 디드로라는 철학자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네. 백과사전 전서파 이래가지고 뭔가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어떤 세계를 만들어내는 게 유행했다는 거죠. 사물을 분류하고 명명하고 그 린네라는 사람이 식물 분류학을 만들어냈듯이 네네. 그 시기들이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네. 이 성을 가지고 그런 어떤 극한으로 갔을 때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를 우리가 만든 거 아닌가. 네.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이 교황이나 이런 것들을 까발리고 있는 거죠. 교황이 줄리엣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네. 당신들 이제 꼼짝 못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머리가 깨어가지고 당신들 종교를 다 뒤집어 엎을 거야. 당신도 이제 타도될 거야. 이러니까 교황이 딱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인간을 지배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신의 입을 빌려서 말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인간은 복종한다. 당신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벌 떨게 하면 당신은 순식간에 그들의 부와 목숨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요컨대 사람들이 느끼는 불행이 정치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이 신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다라고 믿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 이거지. 너희들이 제대로 안 믿어서 너희들이 지금 못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만들면 그냥 너희들은 방탕과 그 야심과 이 사람들은 다 너의 디딤돌이 되어준다. 이런 식으로 교황이 이야기를 다 잘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책 속에서 하고 네, 책 속에 있다는 나오는 거죠. 거죠. 네. 실제로 했다는 건 아니고. 책에 이제 그렇게 교황이 이야기로 아 그렇습니다. 교황이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라든지 정치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거죠. 네. 사람들을 겁을 주게 하고, 사드가. 네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왜 이제 사실 저도 좀 보면서 안타까운 게 미덕의 불운이 뭐 야한 대목도 나오고 상도 나오지만 그렇게 뭐 완전히 난하다기보다 네. 그 이 대목이 참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네. 왜 사람들이 불행하냐 이거죠. 왜 사람들이 불행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게 나와요. 우리가 악덕의 번영, 미덕의 불운 했잖아요. 사실은 자매가 우리 인간의 두 가지 마음의 본성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착함과 나쁨. 천사 악마 같이 네.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인간이 악덕과 미덕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한다고 자동적으로 행복해지진 않는다. 그 말 맞잖아요. 우리가 나 선하게 살겠다 해서 행복해지고 그렇죠. 악하게 살겠다고 자동적으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양자 중에 어느 것을 고집하지 말고 일반적인 길로 들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악덕과 미덕 중에 나는 무조건 악덕만 가냐 미덕만 가냐 이게 아니라 네. 악덕과 미덕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라고 사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덕과 미덕 가운데 하나만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네, 일반적인 길로 들어서는 게 중요하다. 일반적인 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네. 모두 미덕을 지키는 세상이라면 네. 나 역시 미덕을 당신에게 권장한다. 대세에 따르라. 그렇죠. 근데 온통 썩어 빠진 세상이라면 오직 악덕이 위해 다른 것은 권하지 않겠다. 왜냐? 맞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악덕을 가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파멸한다. 왜냐하면 너가 세상을 만나는 모든 것하고 충돌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혼자 있으면 너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결국 파괴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거죠. 참 이게 냉정하지만 뭐 맞는 얘기일 수는 있겠네요. 미덕의 불운에 보면 나오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네. 여러 작가들 뭐 참 특이한 분들 많았는데 네. 이분 이상한 거 넘어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네, 네. 살짝 들고요. 네. 사드의 작품 네. 소돔 120일. 네. 소돔에서 일어난 120일간의 이야기 네.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이어지는 2부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한 건 언제 나와요? 2부에 나온다고요. 2부에. 네, 2부에 기다리고 나오니까. 있을게요. 그다음 너무 뭐 야한 걸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뭐 우리 정박님 아시잖아요. 네. 누가 키스만 해도 너무 야하다고 말 못하겠다고 이럴 수 있으니까 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네. 여튼 문학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철학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네. 이른바 사디즘이란 말이 나오게 된 아주 큰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다뤄봅니다. 자, 사드의 소돔 120일 이어지는 2부에서 본격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